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현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저번에 네. 정말 선거는 한 달도 길다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오전 오후가 뭐 진짜 매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출렁이고 일주일 전과 이번 주 뭐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뜯어보더라도 이게 정말 뭐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정말 몇 번을 출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체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오늘 오전이랑 오후에도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들어보시죠. 나 몰래 트루먼 쇼 찍는 줄 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분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에서 결국 패배했죠. 박용진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하위 평가 그 10%에 따른 이 30% 감산 맞습니다. 페널티의 이 높은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뭐 예견된 패배였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3자 경선을 치렀고요. 그때도 이 말씀하신 대로 하위 10%에 해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득표율의 30% 감산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에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에 붙었고 그때도 또 이 하위 10%에 따른 30% 감산이 적용이 계속 됐어요. 발목을 잡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결국엔 본선의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이게 막말 이 상황으로 결국에는 낙마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전략 경선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 다시 한번 이 경선에 도전했지만 그때부터 이게 구도적으로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조수진 변호사가 여성의 신인이면 민주당에서는 가점을 주게 돼 있는데 여성 가산점을 맞습니다. 여성의 또 신인 가산점이 있어요. 신인 가산점까지요. 근데 이게 중복으로 하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캡을 씌워가지고 최대치가 25% 본인의 득표율에 가산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첫 출발점부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수진 의원 그 후보와 붙었을 때 65% 가까이를 득표해야 승리하는 거였어요. 이 모든 표 득실을 따진다면 그래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7대3 당원 투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은 일반 당원, 3은 그 지역 당원으로 했는데 일반 당원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좀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기류가 워낙에 강해서 지금 비명으로 좀 상당히 이제 좀 위치가 점해지게 된 박용진 후보가 이 본선의 티켓을 결국에는 거머쥐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유세 현장에서 득표율을 언급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하는 게 좀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누가 좀 이겼는지를 발표를 민주당에서 할 때도 이 공관위원장이 그냥 수치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뭐 밝혀달라고 해도 사실 좀 알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이 부분이 워낙에 또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실제로 해당 지역 권리당원 53%,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는 건 이제 몇 개월 이상 그 당비를 낸 당원인 거예요. 그럼 권리당원 그 자격이 부여가 돼가지고요. 해당 지역에서는 53% 정도가 투표를 했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했고 실제로 이 권리당원 투표율을 보면은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 그리고 전국 권리당원으로 하면은 거의 2대7 정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가감산을 하지 않고 이 두 후보를 그냥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본다면 박용진 후보가 30% 그리고 조 후보가 거의 69%, 그러니까 3대7 정도가 나왔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가산이나 감산을 안 한 결과도 그렇다. 근데 가감산을 서로 간에 이제 30%
50% 감산, 25% 가산을 하게 되면 이게 2대8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조수진 후보가 좀 원사이드하게 승리했다. 이런 취지의 수치를 발표한 거죠. 네. 약간 선을 탁 긋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박용진 의원이 또 한 말이 마치 좀 영화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사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를 빼고 나를 둘러싼 모두가 사실은 다 가짜였다 이런 내용인데 좀 믿고 싶지 않다. 이게 좀 그렇죠. 현실감이 없게 느껴진다 네. 이런 이야기인지. 네, 이게 지금 실화인가?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위 10%라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러 차례 이런 평가 지표를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표를 가지고 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스크린을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하위 10%라는 건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동료 의원들한테 받은 평가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알려질 도리는 없어요. 당에선 네.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기자회견했습니다. 나 하위 10%다. 그래서 결선에 나가더라도 이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되면 30% 감산을 내가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문턱을 넘질 못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 중에 오면서 이 정봉주 전 의원이 낙마하면서 이 지역이 전략 경선 지역으로 할 때도 사실 뒷말이 많이 나왔던 네네. 거죠. 아니 차점자를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일부 보도를 보면은 뭐 차점자를 올리자는 뭐 이건 내부 지도부 회의에서도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나를 사실상 속아내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박용진 의원의 좀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공천으로 인한 상처가 좀 잘 봉합되고 또 단합된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박지원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하고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조국 대표에게 명예당원도 좋다, 조국혁신당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뒤에 굉장히 또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약간의 후폭풍이 네. 있었죠. 저도 네. 이 영상을 봤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그 자리에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대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 서로 뭐 이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었더니 저랑 굉장히 그 결이 같습니다. 네. 저희 당의 명예당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통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전에서 그런 제안을 사실상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함께 가야죠. 저 명예당원 좋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덕담을 주고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좀 만만치가 네. 않고 이게 민주당 표를 잠식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인 만큼 지도부에서 좀 언짢은 기색이랄까요? 이런 기류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덕담이었다. 이렇게 뭐 농담처럼 한 말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로 하셨는데 당 내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청래 최고위원도 발끈을 했었고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언급이 나왔고 결국에는 사과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과할 일이냐 일각에선 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워낙에 상황이고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이제 말 한마디도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원이 왜 조국혁신당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이제 수석 최고위원인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인의 SNS에 막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와서 엄중 경고를 공식적인 차원에서 한 거예요. 박지원 후보로서는 이미 본인은 민주당의 양지에서 공천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더 버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다. 내가 뭐 민주당을 해하려고 해당행위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외연을 크게 같이 가져가자는 취지 아니었겠느냐. 하지만 부적절했다고 하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드리겠다라고 또 공식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니까 또 때문에 이제 논란도 쉽게 불거지는 게 또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또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언젠가 돌아갈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국민의힘에 있다가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누구의 말인가요? 아, 예. 실루엣을 보면 누구의 말인지도 좀 드러날 것 같은데 바로 장해찬 후보입니다. 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사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가 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부산 수영에서 본인이 경선을 거쳤어요. 현역 의원을 꺾었습니다. 대단한 네. 파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제 고생을 한 건데 과거에 SNS에 올린 글들이 상당히 발목을 잡았어요. 네. 거기서 그치고 사과를 했으면 후폭풍이 그나마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유튜브 채널 등에서 한번 탈탈 털어봐라. 나 하나도 겁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대응부터 조금. 네. 네. 그러고 아니 뭐 그렇게 막말로 따지면 나만 잘못했냐. 뭐 민주당의 아무개는 누구는 문제 없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네티즌들이 탈탈 털었죠. 네. 당에서도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후보 철회를 공식화했고 그러자 본인이 며칠간 잠수를 탔어요. 잠행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기자회견의 내용은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도태우 같은 당의 도태우 후보 대구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낮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부산 이런 PK 정서는 또 TK와는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장해찬 후보가 철회가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내건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이 언론인 출신의 사람이 있는데 그 후보와 또 장해찬 후보가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수당 표가 이렇게 그렇죠. 좀 나눠질 완전히 수 갈리겠죠. 있죠. 왜냐하면 지역구를 관리를 해왔고 조직표가 장해찬 후보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어부지리를 민주당 후보가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소속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살아서 내가 국민의힘 돌아오겠다라고 하지만 당내 기류는 좀 다른 거죠. 네, 그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무소속 출마 후에 복당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적이 있죠. 선을 그었죠. 네, 이제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이게 당에서 안 받아들여주면 또 못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장해찬 후보는 비교적 당당합니다. 과거에도 뭐 주호영 후보도 예전에 공천을 네. 받지 못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생환하기도 했고 뭐 네. 윤상현 의원도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당을 신청했을 때 안 받아줄 도리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선거 컨셉도 무소속 후보면 집권 여당의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내가 이 지역에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이 말인즉슨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다. 그리고 청년 참모로서 내가 역할을 정말 충실히 했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나를 당연히 받아들일 거다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승리를 해야 하면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전 열려는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정말 패배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장해찬 후보의 어떤 출마 때문에 표가 갈려서 패배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전형적인 또 국민의힘의 양지라고 분류되는 지역인 네.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아마 당으로의 복귀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해찬 후보가 사실 무소속 출마를 할 당시에 이게 마치 그 용산 대통령실하고 어떤 교감이나 접점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약간 애매하게 네. 답변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할 수 없고 네. 공천 과정이나 이런 총선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참모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과 만약에 정말 어떤 소통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격려의 말씀해 주셨을 뿐이지 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을 어느 정도 선을 두는 게 맞는 답변일 텐데 네. 장해찬 후보는 최소한 그 답변을 선택하진 않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장해찬 후보를 낙마시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경로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비대위나 대통령과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의도한 답변이었다고 읽히는 거죠. 내 뒤에는 내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출마를 하는 그 명분도 있고 이건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라고 본인은 이렇게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한동훈 비대위 체계에서는 완전 다른 생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마치 좀 지금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후에는 좀 복당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희망하는 듯한 장해찬 후보의 말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치적 이슈들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수도권 선거 빨간불 돌파구는입니다. 4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종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또 관련해서 전해드릴 소식도 있고 자세한 이야기를 장유미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국민의힘에서 중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수도권 위기론이다 이런 언급을 너도 나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실 선거는 저희 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긴 하지만 이게 좀 뭔가 드러난 좀 수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지역이 이 할당된 의석수가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정 어떤 로열티가 강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남, 호남처럼 분류가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선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데 국민의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봐도 좋을 지표가 나온 거죠. 이게 지난주 갤럽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전화 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는데요. 이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에서 15%포인트가 급락직하했어요. 한 주 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갤럽의 동일한 조사보다요. 10%포인트? 15%요?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면. 서울 지역에서. 그리고 당 지지율도 30%가 나왔는데 그것도 지난주보다는 좋지 않은 수치였던 거고요. 사실 이게 왜 또 국민의힘에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냐면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공천 파열음이 많았어요. 사실 상대적으로. 그때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좀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죠. 좀 반등하는 느낌이 반등하고 있었죠. 좀 올라가는 추세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 봐라, 조용한 공천이 잡음이 안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이게 바로 감동 공천, 시스템 공천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의기양양했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봤더니 오히려 민주당은 막 파열음이 컸지만 이제 물갈이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쇄신에 가깝나? 이런 인상을 주기는 좀 성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딱 봤더니 현역 의원 그냥 공천을 그대로 받은 비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친윤 공천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끝까지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좀 약간의 불만에 그리고 약간의 좀 맞닥찬다는 기류가 없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사실 도화선이 됐던 건 아무래도 여러 여론 전문가들이 지적하지만 황상무 전 수석의 그 회칼테러 발언과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부분이 왜냐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날짜를 보면 그게 다 정치권의 이슈였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이슈들이 정말 직격탄이 됐다고 볼 만한 15%포인트 정도가 빠졌다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실이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수용을 했는데 보통은 이게 사의를 표명하고 그러고 나서 또 수용을 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사의 수용부터 굉장히 이른 시각에 발표가 됐어요. 이게 봤더니 어제 기자들, 취재 기자들, 그러니까 용산을 출입하는 기자들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딱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입장을 올렸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적격 수용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오른 시간도 6시 50분이에요, 아침. 그러니까요. 그 새벽에 완전 새벽인 거죠. 그러니까 출근하기도 전이고 빨리 이게 속보로 타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보도 내용을 보면 밤사이에 참모진들과 회의를 했다. 이게 또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대통령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보니까요. 이렇게 전격 사의 수용으로 좀 매듭을 지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이걸 인사권의 이제 약간 측면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딱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맞아요. 좀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MBC 잘 들어라고 하면서 한 얘기예요. 네. MBC는 이 정부와는 굉장한 마찰을 많이 빚었죠. 네. 전용기에 태우지 않기도 하고 날리면 바이든 소송은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물론 외교부가 당사자로 해가지고 하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이런 구원이 있는 언론사 기자와 식사를 하는 여러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30여 년 전에 회칼테러 사건, 이게 그 당시에 한 언론인이 이 정보사와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논조의 칼럼을 썼는데 네. 이 군인들이 굉장히 억하심정을 갖고 대낮에, 그 대낮도 아닙니다. 출근길에 회칼로 다리를 가격한 거예요. 이분이 2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회복은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중에 그 기사를 좀 봤더니 이 군인들은 선고유예 판결, 사실상 처벌을 안 받은 처벌도 겁니다. 받지 예, 않고 그게 끝났던. 독재 시대의 민낯이었던 셈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다시금 회자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거 언론에 대한 압박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기자들이 있었고, 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의 식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정색하고 뭐 취재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부적절한 거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일보 석간지는 시간차를 두고 기사를 내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이로, 그러니까 좀 사퇴하는 쪽으로 수순이 가고 있다라고 한번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딱 잘라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대통령의 의중은, 왜냐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요. 최소한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시민사회 수석을 뭐 사퇴시킬 의사는 없다는 걸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알려졌었지만, 네네. 워낙에 당 안에서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라는 여러와 같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자진 사퇴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의 명분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정부의 그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공수처가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해놓고 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수개월이 지나도록 부르지 않느냐라는 불만,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그 부분 포렌식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저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에서 그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귀국을 했어요. 당에서 막 요구를 하고 빨리 와서 조사받으라고 했고, 본인이 남겨진 일정이 있지만 어쨌든 다 스톱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검찰이 안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네. 그리고 보면은 그게 작년 12월 달인가, 그러니까 지지난해 12월 달인가 출국 금지 조치까지 했어요. 왜냐면 프랑스에서 귀국했기 때문에 혹시 또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검찰은 당연히 그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개월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요, 그 검찰에. 근데 검찰이 왜 왔어요? 뭐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피해자는 내가 조사받는 날짜를 고를 수 있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혐의를 받는 입장인 거죠.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사 쇼핑하듯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네, 한 말이 부적절하다고. 있네요. 근데 지금 동일한 상황인 걸로 보여요. 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가 귀국했죠. 그런데 오늘 이 언론 인터뷰, 그 공항에서 했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조율은 안 된 것 같아요. 공수처에 출석하는 일자가요. 네. 본인은 이왕 귀국을 했으니 이 귀국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그 시간 동안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망한다고 받는 건 아니고요. 또 이 수사가 왜 공수처 이렇게 수사력이 없냐? 지금 아주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여러 공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사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수사는 사실 피고발인의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수사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 고발로 시작됐지만 이 한 최상병이 사망한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결재까지 다 한 거예요, 장관이.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혔어요. 경찰청으로 이첩하기 하루 전에. 그러면 장관의 이 결재한 내역까지 뒤집을 수 있는 그 위는 누굴까? 이제 대통령이 겨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공수처도 이 부분을 좀 고르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통 수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두 의견이 완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황상무 수석과 이종섭 대사는 뭐 마치 이제 좀 수습, 뭔가 봉합 국면에 좀 접어든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좀 보입니다만,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유난 갈등 2라운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일단 상당히 격돌하는 양상인 건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국면이 잘 안 풀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각 공수처에서 부르고 이종섭 전 장관 네. 즉각 본인도 들어와라. 굉장히 강도 높은 거죠. 그러자 대통령실의 이 익명의 관계자의 워딩이 언론에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권 전체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꼭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때 여러 유사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냉랭한 갈등 기류가 있었던 건 맞죠. 네. 지금 1차적으로는 봉합된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 보입니다. 당의 요청을 대통령실에서 수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갈등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여러 내관이 있는데 지금 비례 명단 갖고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격돌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약속 대련 아니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짜고 치는 거라면 두 진영,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이 받는 내용이 총선 앞두고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는 이 갈등이 계속 수면 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국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했던 것들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 일단은 네. 수용을 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에 좀 힘을 실어주는 조치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멸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 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인간적인 관계는 좀 단절됐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분석도 나오죠. 왜냐하면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굉장히 대통령께서는 좀 뭐랄까요, 서운함 그리고 뭐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국면에서는 지금 총선이 너무 임박해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있지만 다 본인이 지역구 출마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지역구에서 뛰면서 맞습니다. 같이 지금 하고 있죠. 사실상 원톱 체제로 치르는 거예요. 대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여기서 드랍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쨌든 당의 이 후보들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쓴소리했을 때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땡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 대신해서 하고 싶은 소리를 해준다. 이건 내가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이었고 내가 지역 유권자들 만나고 다니면 내가 직접 귀로 듣는 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잘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없어요. 사실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남은 이제 3년을 그렇죠. 자기 뜻을 펼치기 좀 어려워진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이익을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작은 어쨌든 분란은 묻고 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운명 공동체다. 결국에는 이제 당정 갈등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총선을 의식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좀 미묘한 게 운명 공동체는 당연히 맞죠.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과 운명 공동체죠. 정치 결사체로 한데 묶여 있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워딩도 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책임 소재가 네. 총선 이후에 네. 누구한테 이제 좀 네. 잘못이 있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직격한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총선에 대통령실이,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종석 전 장관 사태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자책골을 넣었다 막 이런 불만이 막 나왔거든요. 언론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미래가 없다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 차원에서도 경고성 발언을 한 거라서 이 신경전도 상당히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종섭 대사가 공관장 회의 참석 이유로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와서 또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된다면은 이게 또 뭐 해임까지 가야 된다 이런 또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짚어봤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종섭 변수가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그냥 일시 귀국해서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선에서 이거는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할지 내부에서도 아닐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후보로 지금 경기도권에서 다시 재출마를 했는데 이거 진짜 결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사퇴를 당 내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석 전 장관이 굳이 호주 대사로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민주당은 당연하지만 이거는 그냥 일시귀국 해가지고 조사를 받니마니 조율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퇴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강경하게 그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과연 수습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또 불똥이 될지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뇌관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비례대표 순번이었는데 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고 또 어제 저녁에 갑자기 또 비례대표 후보 순번이 재조정됐습니다.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이 13번에 약간 당선권 안쪽으로 배치가 됐고요. 나머지 뭐 13명의 순번이 조정이 됐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호남이라든지 이 당직자들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좀 수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국민의 미래라는 별도의 정당의 공천이기 때문에 관여를 형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비례 위성 맞습니다. 정당이니까. 네. 네.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자기 사람 밀어 넣으려고 하면 내가 막 부득불 이걸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김으로 한다라는 걸 사실상 공언했었어요. 그리고 이 35명 공천받은 사람들 명단을 딱 꺼내봤더니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졌던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에는 당원 당규상에 이 비례 중에 호남 인사들을 좀 당선권에 배치하도록 당원 당규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전북권 인사는 한 명도 없었고요. 전남권 인사도 아주 후순위에 뒤에 있었어요. 특히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대통령이 정말 아낀다라고 하는 주기환 전 수사관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에 이 파견받아가지고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대단히 아낀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광주시장에 출마했었을 때는 비교적 유의미한 득표를 하기도 했던 인사입니다. 근데 24번인가를 받았어요. 24번은 당선권은 아니거든요. 사실 당선권을 한 20번 정도로 안쪽에 지금 안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별다르게 좋은 성적을 못 냈을 때도 19번까지 정도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뒤밖에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반발했습니다. 그냥 나는 후보 안 해라고 해서 사퇴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당에서.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이잖아요. 한동훈. 그런데 비대위원이 2명이나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비대위원은 본인이 발탁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또 한 명은 김혜지 의원. 김혜지 의원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만 여성, 장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을 모셔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예우하고 친소관계가 두텁다는 게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 비례를 연임하는 건 상당히 또 이례적이거든요. 비례대표를 또 한 번 하는 것도 또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직격한 겁니다. 이거 완전 사천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사천? 이거 이상한 프레임 씌우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 우리가 안 넣어줘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많이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요. 조절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 후보 신청 시작일이거든요. 그런데 조배숙 의원은 사선 의원인가 그래요. 그럼 민주당에 있었던 인사고 전북 고향이 맞긴 하지만요. 조배숙 의원이 들어갔네?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후유증이 또 대통령실이 또 이 건으로 경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좀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며칠 전에 국민의힘 그 중앙선대위 발대식과 이제 공천자 대회가 열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진다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주류를 장악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뭐 민주당이 종북을 뭐 지향하는 정당도 아니고요. 물론 이 민주당의 비례연합 전선을 이렇게 구축하는 과정 중에서 뭐 주한미군 철수랄지 한미연합훈련 반대할지 이런 뭐 조직에 몸담았던 이런 분들이 막 비례 앞번호를 받고 이래서 문제가 됐었죠. 전지혜 후보나 이런 분들이요. 다 그냥 철회하도록 스스로 했습니다. 이제 사퇴를 교통정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프레임이 민주당은 본인들한테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항상 민주당과의 비교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이면 어떻게 정책을 펼쳐지며 국정 운영을 어떻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높진 않으니까요. 네. 그 대안을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니까요. 국정 운영의 주체니까요.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그냥 제일 야당일 뿐인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 너무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거는 아마 본인들의 정통적인 지지층 속마음은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총선은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의 승부인 겁니다. 거기서 승부가 갈리게 되는데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 관리가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서요. 중도를 그렇죠.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그러려면 뭘 하겠다. 최소한 저는 뭐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뭐 김포를 편입하겠다할지 어쨌든 정책적인 면을 조금씩 건드려주기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또 싹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민주당도 좀 살펴보죠. 양문석 후보가 여전히 또 마지막 또 민주당의 이 뇌관으로 좀 남아 있는데,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당과도 지금 이제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지지율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좀 이제 좀 더 삐그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죠. 안심할 수 없죠. 네. 국민의힘이 뭐 다른 시간에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민주당도 그것을 우리가 호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난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서 180석 이겼다고 하지만요. 그때도 정말 박빙으로 이긴 거예요. 국민의힘이 뭐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졌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 직전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후보들로 어떤 메시지로 정말 선택을 받을 것인지를 예민하게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말, 이게 이제 자당의 또 대통령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공격하고 했던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의 비판 수위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네. 이게 또 내부에서 또 분란이 생겼거든요. 네, 김부겸 전 총리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재검증을 제기를 했죠. 좀 해야 네.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당내에 또 하나의 분란을 마련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 다 국민들이 채점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반전 기회 올까? 개혁신당과 세밀에는 지금입니다. 네, 이준석과 이낙연 등 제3지대를 이끄는 간판 정치인들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을 20일 앞두고 각 정당의 또 대표 후보들의 당선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좀 대조적이기도 하고 좀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제3지대, 제3신당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른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언론 주목도가 훨씬 높았죠.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뭔가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한번 실기한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의 한번 결합이 네, 있었죠. 통합을 한번 해봤다가 그렇죠. 구정 전에 전격적으로 우리는 합당에 합의한다라고 선언했지만 금세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 기간 동안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아끼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너무 실망했다. 무슨 교집합이 있는 거냐. 네. 그리고 류호정 의원과 같이 연대를 형성하는 것도 이게 우리 가치관에 맞느냐. 막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복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아마 예상했던 분들이 제 주변에도 거의 없는데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청 선명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3지대를 하더라도 언론이 주목하는 건 이제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라기보다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이제 당 대표들은 이미 이제 인지도가 상당한 정말 이제 중량급이 있는 인물들인데 이들 역시도 지금 당선이 어려워 보인다는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모두 1위 후보에게 배 이상의 격차로 밀리고 있다. 많이 지더라고요. 네,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내상이 큰 건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전남에서 지사까지 지내셨고 네. 또 호남에서 5선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본인의 지역적인
뿌리고 본인의 실질 고향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아마 본인이 고르고 골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불출마한다고 그랬지만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이게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을 네. 때는. 그러면서 호남 출마를 사실 종용받고 이 민형배 의원이 출마하게 된 광주 지역으로 출사표를 던진 건데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네. 65대 17 정도 나와요. 아, 65대 17이요. 예, 정확하게는 65.4대 17.7%. 정말 압도적으로 예. 차이가 나네요. 후자가 이낙연 대표인 겁니다. 네네. 그러면 본인의 호남 지역에서도 박수를 못 받는다. 이게 단순히 이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든 새로 출발하는 정당인 만큼 지역 뿌리, 그리고 그 지역은 호남일 수밖에 없는데 영남에서 지지받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게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입성이 어렵고 사실 새로운 미래라는 이 정당은 이낙연 대표의 대선 가도의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었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총선을 건너뛰겠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그 첫 관문부터 상당히 좀 난항에 처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광주의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확실히 한 후보에게 확실히 이 표심이 쏠리는 분위기인데 이 중도 진보 표심 민주당으로 좀 결집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중도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민주당으로서도 관건인데요. 네, 많이 좀 근데 그게 좀 조국 혁신당으로 가고 빠졌다 있는 것 이런 같아요. 얘기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건 팬덤이다. 강성 지지층만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전 지나친 폄훼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지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팬덤 정치는 아니에요. 아, 저도 그게 정말 궁금했던 게 이 강성 지지층들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이렇게 더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이 중도라든지 아니면 무당층이라고 네. 하는 그런 분들이 아, 누굴 찍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좀 네. 선호하는 당이 생겼다 이런 건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강성이라고 이렇게 명명되는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은요. 언제나 적극적으로 정치 영역에 개입하고 있었거든요. 네. 현재 진행형으로. 네네. 뭐 조국혁신당이든 뭐든 뭐 민주당의 이른바 뭐 개혁의 딸 이래가지고 역할들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았던 유권자들, 제 주변에도 저도 40대인데 민주당에 대해서 뭐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조국혁신당 그래 한번 찍어줘 볼까 이런 네. 분들 이야기를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분의 성향이 굉장히 강성이고 이렇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이 선거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이 그걸 그대로 받아 안고 있다는 면이 보여요. 민주당이 놓치고 있었던 어쩌면 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화성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또 이제 그 후보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23.1%를 얻었어요. 네, 이 수치도 제가 이제 개혁신당에 몸담고 계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네. 그래도 이걸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여론조사였거든요. 지역에서 돌린. 이번이 네, 여기에서는 맞습니다. 화성을에서는 처음 네, 열렸던. 왜냐하면 본인이 출사표 던진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요.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10%가 나왔다 내지는 3위가 나왔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는 꺾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는 이런 공천 성격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반도체 벨트에서 내가 역할하겠다. 네. 뭐 이원욱 양양자와 함께 선도해 나가겠다. 이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연구가를 보낸 거였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네, 한정민. 맞아요. 한정민 후보. 그런데 3위로 제일 이제 좀 좋지 않게 나오고 한정민 후보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고 20%를 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라는 자평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20%지만 이거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군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유명하니까요. 이게 지역구 유권자들 다 알고 있는 정치니까요. 이준석이라는 정치는. 근데 공영훈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 또 현대차 출신인데 거기 공장이 있기도 하고 또 기업인으로서의 또 플러스되는 요인들을 갖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넘어설 수 있을지는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보수 후보가 지금 2위, 3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은 걸로도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표를 보면은 민주당 표를 이준석 대표가 많이 잠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민의힘 표를 가져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처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누구 표 가져갈 것 같으냐, 민주당 표 다 가져간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보수 지지층들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우리 표가 글로 새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약간 다른 기류가 보여가지고요. 이 부분도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긴장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 공천 관련해서 이제 좀 갈등을 겪었던 인사들이 탈당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갔었는데 이분들은 사실 홍영표 의원은 인천 부평을 그리고 설훈 의원은 경기 부천을에 각각 공천이 됐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민주당으로서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의원들이요. 네. 본인 지역에서 상당히 다선을 했습니다. 네, 다선을 그렇죠. 했다는 건 이 총선은 또 이 대규모 지방선거 대선과는 다르게 이 지역의 조직선거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요.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에요. 그 네. 메리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표가 또 분산되는 측면이 있고 상당히 이 지역의 표 셈법도 좀 복잡한 거예요, 민주당으로선. 그래서 아까 수영 얘기, 부산 수영 얘기를 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양쪽 다 그런 네. 측면이 다 있네요. 사실 이제 제3지대 정당이 처음 나올 때는 이 거대 양당의 뭐 기득권을 좀 이제 해체하겠다, 우리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본적인 좀 원인은 뭐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아직 다당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당제는 그냥 우리가 제3지대에서 깃발을 건다라고 해가지고 유권자 선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 그러니까 내 표가 그래도 승리를 견인하는 데 쓰여야지 제3지대 응원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사표가 된다는 심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붙어 있을 때는요, 양당이. 그래서 구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걸 개선하자고 해서 나온 게 준연동형제인데요. 이건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죠. 네. 그럼 선거를 지난 총선 때 치러야 되는데 비례정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쌍둥이가 같이 이 표를 가져가는데 민주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선택은 또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정의당과는 완전히 거리가 생긴 거죠. 정의당이 준연동형 할 때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이 검경수 사건 조정에 대해서 정의당이 힘을 얻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당은 뭐 뒤통수 맞았다 막 이런 자평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을 양당이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는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좀 법률적으로 이런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의원 꿔주기 이런 논란도 있는 거 보면서 이게 네. 참 이 셀프 이렇게 제명을 해가면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이 취지와 맞나?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의원 꺼주는 것도 이게 1당은 민주당이고 현재 그러니까 네. 1번을 받죠. 2번은 국민의힘인데 3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네. 현역 의원 수에 따라서 3번, 4번이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갔던 김남국 의원도 비례 그 민주연합 비례정당으로 또 입당을 하기도 네. 하고요.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과연 맞는가? 국민들 볼 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역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좀 엎치락뒤치락 하시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치맥을 같이 하면서 격려도 했다가 또 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가 했는데 네.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하는 이야기를 비교적 귀담아 듣는 편인데요. 네. 일단 본인이 정치적 구력이 상당히 됐고 또 국민의힘에 상당히 쓴소리도 아끼지 않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장례찬 최고에 대해서는 정치 잘못 배웠다, 호가호위한다. 네, 굉장히, 잘못 배웠다 예, 그런 얘기 크게 하시더라고요. 꾸짖는데 그런 것도 사실 자당 인사한테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단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선거 20일 만에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 기류에 지금은 편승하고 있지만 이 정부의 탄생의 1등 공신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유권자들이 좋게 평가할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좋게 평가할지 대통령과는 분리가 딱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내부 사정이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마지막으로 짧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례대표 순번이 발표가 됐고 네. 이제 그때 궁금했던 조국 대표는 2번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10석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나오는 지지율 추세를 보면 10석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이제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네. 한데요. 비례정당에서 어디를 뽑겠느냐라고 하면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지금 어떤 데는 이제 그 민주당보다도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0석을 목표로 잡았는데 아주 잘 나오는 경우에는 최대로 나온 그런 여론조사 지표로 산정을 하게 되면 한 13, 14석도 나올 수 있어 보여서요.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